여러분, 혹시 자식의 손에 이끌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짐승처럼 산속에 던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만복이고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구르며 시멘트 가루를 마시고 살았지요. 거친 모래바람에 눈이 따갑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느라 허리는 이미 기역자로 구부정해졌지만 번듯하게 자란 장남 창수를 보며 그것이 제 인생의 훈장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놈이 어느 날 갑자기 효도 관광을 보내주겠다며 저를 차에 태웠을 때 저는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소풍이 될 줄은 꿈에도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 창수는 제법 먼 길을 달리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살갑게 굴던 며느리 미희도 그날따라 뒷좌석에서 창밖만 내다볼 뿐이었지요. 엔진 소리만 들리는 차 안에서 저는 그저 아들이 저를 위해 좋은 곳을 예약했나 보다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손주들 줄 과자라도 좀 사올 걸 그랬나 싶어 지갑을 매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 앞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한 흉가였습니다. 아들은 이곳이 공기가 좋아 어르신들 요양하기에 딱이라며 제 짐을 내리고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 금방 올게요. 맛있는 거 잔뜩 사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그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방 안으로 저를 밀어넣듯 들여보내고는 마당에 커다란 포대 하나를 툭 던져두고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아들이 맛있는 걸 사러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짐승 소리가 들려오는 그 무서운 곳에서 저는 밤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수야, 창수야 하고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산바람뿐이었습니다. 불도 들어오지 않는 흉가에서 덜덜 떨며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 마당에 놓인 포대를 뜯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쌀도 반찬도 아닌 누런개 사료가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저를 이곳에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 대신 짐승이나 먹는 사료를 던져주고 마치 유기견을 버리듯 제 아버지를 이 산속에 던져버린 것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한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고기 반찬은 못 먹여도 흰쌀밥은 굶기지 않으려 내 배를 골아가며 키운 자식인데 말입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쳐 쓰러졌을 때 허기진 배는 눈치도 없이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아니 억울해서라도 살아야 했기에 그 딱딱한 게 사료를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까끄럽게 씹히는 사료는 제 인생의 비참함을 매일같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눈물 섞인 사료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제 아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그래, 내가 기어코 살아나가서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똑똑히 갚아주마. 저는 그렇게 짐승처럼 울며 그 사료를 씹어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테니까요. 차디찬 방바닥에서 짐승처럼 웅크린 채 보름을 버텼습니다. 입안에서 까끄럽게 씹히는 사료는 제 인생의 비참함을 매일같이 일깨워 주었지요. 물이 없어 빗물을 받아 마시며 그 비린내 나는 사료를 씹고 또 씹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저는 마당 구석에 던져진 그 사료 포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죽어버리면 저 악마 같은 놈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니 기어코 살아나가 그놈들의 눈앞에 서겠노라고 말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이대로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신 건지 어느 날 집 근처를 지나던 제 오랜 친구 덕파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은퇴하고 형사질 그만두더니 감각이 살아있었는지 연락 끊긴 저를 찾으려 전국을 수소문했다더군요. 덕파리는 뼈만 남은 제 몰골과 방구석에 흩어진 게 사료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만보가, 네가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느냐며 제 손을 잡는데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덕파리에게 매달렸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아니 저놈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덕파리의 부축을 받아 겨우 산 아래로 내려온 저는 곧바로 병원이 아닌 덕파리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제 주민등록 정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수 그놈은 제가 실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미 저를 사망한 사람으로 신고해 두었더군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서류상에서 지워버리고 제가 평생 일궈온 집과 땅을 제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을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은 분노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놈은 제가 흉가에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며 이미 장례식까지 치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덕파리는 형사 시절 인맥을 총동원해서 창수와 며느리 미희가 제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놈들이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제가 산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며 이미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창수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도 덕파리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놈은 제 재산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 했던 것이죠. 저는 매일 밤 그놈들이 웃으며 고기를 씹어 삼키는 상상을 할 때마다 입안에서 맴돌던 게 사료의 비린내를 떠올리며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놈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가 살아있음을 알릴 차례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괴물들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았던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덕파리가 준비해준 서류 가방에는 놈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날카로운 진실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 시간입니다. 부모를 버린 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제가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증오라는 연료를 태우면서 말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된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 집이었던 곳에 초인종을 누를 때 제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며느리 미희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버렸죠. 하지만 그 당혹감은 이내 싸늘한 멸시로 변했습니다. 저를 집 안으로 들이기는커녕 현관문 틈으로 저를 밀어내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아니, 아버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죽지도 않고 용케 살아 돌아오셨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거실 저 멀리서 아들 창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아들에게 며느리는 버린 물건이 다시 돌아왔다며 깔깔거리고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가 보니 벽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제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아버지를 제 손으로 죽여놓고 그놈들은 제 퇴직금으로 산 비싼 양주를 마시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창수는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며 노인네가 끈질기게 목숨만 붙어 있어서 자기들 앞길을 막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아파트는 이미 그놈들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제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개 사료를 씹으며 눈물을 흘릴 때 이놈들은 제 피 같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입혔는데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버지, 좋게 말할 때 다시 내려가세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는 치러줄게. 지금 살아있어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하잖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저를 밀쳐내는 그 차가운 손길에서 저는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놈들에게 저는 그저 재산을 물려주고 빨리 사라져줘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며 아버님 때문에 우리 집 가구 다 버려야겠다며 소금을 뿌려대더군요. 사람이 어쩜 저리도 모질 수 있는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으니 이제 정말로 죽은 자의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한때는 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듯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독이 되어 제 온몸을 적셨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저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성애를 씻어내는 세례였습니다. 이제 제게 아들은 없습니다. 오직 제 인생을 망친 원수만 남았을 뿐입니다.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저를 보며 복도에 서있던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창수놈은 아예 쐐기를 박으려는 듯 건장한 사내들을 불러 저를 어디론가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연고도 없는 외진 곳의 사설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둬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제 입을 막아야 자기들의 범죄가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들의 눈에는 제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저를 끌고 가려는 사내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창수는 제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자기 인생이 꼬인다며 제발 죽은 듯이 박혀있으라고 하더군요. 며느리 미희는 옆에서 더러운 오물이라도 보는 듯 코를 막고는 노인네 냄새가 진동한다며 침을 뱉었습니다. 제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구르며 맡았던 땀 냄새가 이제는 제 자식에게 침 뱉음을 당할 이유가 되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너 이놈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를 질렀지만 창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뺨을 후려치며 노망난 영감탱이는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이놈은 제 아들이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해간 강도일 뿐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거친 손길이 제 몸을 짓눌렀고 저는 바닥을 기며 버텼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지, 너희 마음대로는 안 된다고 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사내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 태워지기 직전 덕파리가 미리 준비해둔 경찰차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덕파리는 제가 사망신고된 경위와 재산 탈취 과정을 조사하던 중 창수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제 재산과 함께 세탁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창수와 미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놈들은 당황하며 발뺌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이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수군거렸고 창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창수는 경찰 앞에서도 제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덕파리가 내미는 서류 뭉치와 제가 흉가에서 챙겨온 게 사료? 포대 앞에서는 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창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냐오냐 키운 자식이 괴물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제 그 괴물의 심장을 제가 직접 찌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으니 나도 너를 자식 취급 안 하마. 제 일갈의 창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자식이라는 끈을 제 손으로 끊어내기로 마음먹은 순간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차디찬 냉기만 가득 찼습니다. 창수는 끝까지 발뺌하며 제 재산이 원래 자기 것이었다고 우겼지만 제가 개 사료를 씹으며 버틴 그 폐가에서 발견된 아들의 지문과 블랙박스 영상 앞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덕파리와 함께 모은 모든 증거를 경찰과 창수의 회사 감사팀에 동시에 뿌렸습니다. 그놈이 공금을 어떻게 유용했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사망 처리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창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은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공금 횡령과 아버지를 유기한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놈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며느리 미희 또한 공범으로 몰려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놈들이 빼앗아간 제 아파트와 땅은 법의 심판을 통해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피냄새와 배신의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라타던 창수가 갑자기 제 발치에 엎드려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군요.
그 처절한 외침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도 했지만 제 입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료의 비린내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놈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배고픔에 지쳐 개 사료를 삼키며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을 뗐다간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꾹 참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키운 괴물일 뿐이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제 전 재산을 처분하여 평생을 바친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독이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놈들이 감옥에서 제가 준 사료보다 더 못한 밥을 먹으며 평생을 참회하기를 바라며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아픈 복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창수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 저는 덕파리와 함께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쓰디 쓴 소주 한 잔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다. 피부치라고 감싸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다시 돈이 들어왔지만 저는 그 돈을 만지기도 싫었습니다. 그건 제 피와 눈물이자 자식의 배신이 담긴 더러운 돈이었으니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사라진 뒤 저는 제가 평생을 일궈온 집과 땅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돈은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데 기부했죠. 제 손에 남은 것은 낡은 배낭 하나와 친구 덕파리가 건네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뿐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자식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놈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것이라 여기며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며 나 또한 자식의 그림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게 사료를 씹으며 보냈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은 어쩌면 제게 남은 생은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살라는 하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저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김만복이라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덕파리와 함께 전국을 유람하며 살려 합니다.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웃기도 하고 길 가다 만나는 이웃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소박한 정을 나누는 삶 말입니다. 재산도 자식에 대한 미련도 다 내려놓으니 비로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나니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고 옆에서 웃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마음을 비워보세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도리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만복이도 이제는 개 사료의 비린내를 잊고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보려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